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제조업 분야의 딥러닝입니다. 특히 생산 라인에서 이 시각 센싱 기술을 적용할 때요. 당연히 이게 맞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제조업 딥러닝이 하는 착각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점들이 오해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명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 그냥 떠도는 통념을 넘어서요,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제조업 현장에 정말 빠르게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술의 세부적인 작동 방식,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뭐 단순히 과거 방식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왜 좀 다르게 접근하는지, 그 기술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실제 적용할 때 어떤 점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그런 실질적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미지 색상에 관한 건데요. 사실 오랫동안 이 비전 검사 분야에서는 흑백,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카메라가 거의 뭐 표준처럼 쓰여왔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딥러닝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딥러닝 기반 검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미지 인식 딥러닝 모델들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처음부터 세 개의 색상 채널, 그러니까 빨강, 초록, 파랑, 이 RGB 컬러 이미지를 입력받도록 설계됐거든요. 아, 처음부터요? 네, 생각해보면 간단한데요. 채널이 하나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보다는 당연히 세 개 채널을 가진 컬러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겠죠. 이 풍부한 정보가 모델이 특징을 더 잘 학습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보량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과거에 그레이스케일을 선호했던 건 주로 이제 수학적인 규칙이나 어떤 기준값, 임계값, 스레쇼미드에 기반한 전통적인 영상 처리 방식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밝기값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딱 흑과 백으로 나누는 이진화, 바이너라이제이션, 이런 기법에서는 명암 대비가 아주 중요했죠. 근데 딥러닝은 좀 다릅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 속에 있는 미묘한 색상 변화나 어떤 패턴 자체를 중요한 특징으로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특히 실제 제조업 환경 생각해보면 좀 어둡거나 조명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색상 정보가 없다면 대상 구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레이스케일만으로는 객체의 밝기나 대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모델이 대상을 제대로 인식 못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워낙 스스로 특징을 잘 찾아내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래서 컬러가 더 선호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전 방식처럼 사람이 미리 정보를 막 단순화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셈이죠. X선 같은 특수 센싱 기술들. 이런 건 본질적으로 색상 정보 없이 명암 정보만 제공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당연히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써야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검사하려는 대상이 뭐 금속 표면처럼 색상 변화가 거의 없는 단색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컬러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자원을 쓰기보다는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의 처리 시간, 택타임이라고 하죠. 이걸 단축하는 게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컬러? 이게 아니라 딥러닝은 일반적으로 컬러 정보 활용을 더 선호한다. 이 경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지만 그래도 딥러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일단 컬러 이미지부터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컬러 정보가 풍부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미지의 다른 속성, 예를 들어 선명함은 어떨까요? 흔히 카메라 스펙 볼 때 화소수 엄청 따지잖아요. 그렇죠. 딥러닝에서도 고화소가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건 역시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전통적인 자동 광학 검사 AOI 시스템에서 고해상도 센서, 가령 수천만 화소급 에어리어 카메라나 라인 스캔 카메라 이런 걸 선호했던 주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부품의 길이나 각도, 폭, 원의 반지름 같은 기하학적 치수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마치 고성능 룰러처럼 이미지를 쓴 거예요. 아, 측정 용도였군요. 네. 근데 지금의 딥러닝 기술은 이런 직접적인 수치 측정보다는 이미지가 불량인지, 양품인지 분류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이미지 내에서 원하는 부품이나 결함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이미지의 각 픽셀이 어떤 영역, 배경이냐, 부품이냐, 결함이냐 이런 영역에 속하는지 나누는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훨씬 더 강점을 보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아주 세밀한 치수 측정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분류, 검출, 분할 작업에서는요, 지나치게 높은 해상도가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건 딥러닝 모델이 결과를 내놓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추론 시간을 길게 만들죠. 데이터 저장이나 관리 부담도 커지고요.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성능이 검증된 많은 CNN 모델들 있잖아요. 합성급 신경망? 이게 놀랍게도 224 픽셀 정도의 비교적 작은 크기 이미지를 입력으로 쓰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요. 224요? 아니,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도 기본 1000만 화소가 넘는데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특히 전이 학습이라고 해서 다른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내 문제에 맞게 조금 더 튜닝하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이때 공개된 사전 학습 모델들이 이 224 크기에 맞춰진 경우가 많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VGA급 64089에서 한 SXGA급 1280, 1024 정도 해상도가 딥러닝 기반 비전 검사에 충분하거나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화소 카메라는 딥러닝 시스템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왠지 비싼 돈 주고 산 카메라가 좀 아까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들도 아주 활발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각 조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걸 종합하는 패치코어 같은 모델이 주목받고 있고요. 패치코어요? 네, 이건 마치 사람이 큰 그림 볼 때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꼼꼼히 살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이미지 피라미드 네트워크,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FPN 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다양한 크기, 즉 해상도의 특징들을 동시에 추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예요. 이런 특정 모델 구조들은 고해상도 이미지의 풍부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분명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사용하려는 딥러닝 모델의 특성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해상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춰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예산이나 처리 시간 제약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문제정의랑 모델 선택이 해상도 결정보다 먼저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합리적인 접근법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이미지 파일 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압축할 때 정보 손실이 전혀 없는 그 비트맵, BMP 파일 있잖아요. 왠지 이게 딥러닝 학습이나 추론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꽤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인데요. 딥러닝 모델, 특히 아주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들은 대부분 JPG나 PNG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압축된 이미지 파일 형식에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BMP 파일은 말씀하신 대로 픽셀 정보를 전혀 손실 없이 저장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파일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크기가 문제군요. 네. 파일 크기가 크다는 건 단순히 하드디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미지를 저장 장치에서 읽어와서 메모리로 올리는 시간, 즉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처리 속도,
흔히 I/O 속도라고 하죠. 여기에 부담을 줍니다. 만약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를 전송해야 한다면 전송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고요. 이런 실질적인 시스템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단점에 비해서 BMP를 쓴다고 해서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 이런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즉 테크 타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원본 데이터의 손실은 피하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다루고 싶다, 이러면 BMP보다는 PNG 형식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PNG는 무손실 압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는 BMP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PNG도 무손실 압축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CPU들은 PNG 파일 압축 푸는 과정을 하드웨어적으로 가속하는 기능까지 내장하고 있어서 처리 속도 면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특별히 BMP 형식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딥러닝 환경에서는 JPG나 PNG를 쓰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BMP는 그 무손실이라는 장점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비효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대안으로 PNG가 있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자체의 특성,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이런 오해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얻는지, 즉 촬영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조업 비전 시스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는 제품을 고정된 카메라랑 일정한 조명으로 딱 찍는 모습. 네,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딥러닝 모델을 위해서도 이런 고정된 환경이 항상 최선일까요?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딥러닝 시스템 개발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생산 라인에서 쓰는 추론 또는 검사 단계. 네. 이 두 단계에서 최적의 환경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 단계에서는요, 오히려 지나치게 고정되고 일관된 환경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딥러닝 모델의 성능과 그 강인함, 러버스트니스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이요? 오히려요? 네, 예를 들어서 항상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조명 아래에서 찍은 완벽하게 정렬된 제품 이미지로만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모델은 학습 환경과 조금이라도 다른 조건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냥 당황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실제 생산 라인에서는 조명이 미세하게 변할 수도 있고 제품의 위치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실제 환경의 변화에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학습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변화를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미세한 찍힘이나 돌출 같은 불량은요, 특정 각도에서 특정 방향으로 조명을 비춰야만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까다롭죠. 따라서 이런 불량까지 잘 검출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다양한 각도,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정된 카메라와 조명보다는 오히려 로봇팔에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 직접 검사하듯이 여러 각도와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미지를 취득하는 방식, 소위 핸드헬드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딥러닝 모델 학습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와, 이건 정말 상식을 좀 뒤엎는 이야기인데요. 학습 단계에서는 오히려 변화무쌍하고 좀 까다로운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가 모델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학습이 끝난 모델을 실제 라인에 적용해서 제품을 검사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어떤 환경이 좋을까요? 그때도 막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는 게 좋을까요? 실제 추론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반대입니다. 즉, 일관되고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고정된 카메라와 제어된 조명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매번 검사할 때마다 촬영 조건이 달라진다면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겠죠? 양품인데 불량으로 판정하거나
불량인데 양풍으로 판정하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겠네요.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예외적인 기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 TTA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추론 시의 입력 이미지의 약간의 인위적인 변화, 예를 들어 이미지를 살짝 회전시키거나 밝기를 조절하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를 주어서 여러 버전의 이미지로 여러 번 추론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모델의 강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이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추론 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학습 때는 다양성, 추론 때는 일관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오해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미지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에 관한 문제입니다. 딥러닝 이전에 그 전통적인 영상 처리에서는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에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많았죠. 예를 들면 노이즈 줄이려고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스무딩 처리라든지 흑백으로 단순화하는 이진화 혹은 객체의 외곽선만 남기는 엣지 검출 같은 것들이요. 딥러닝 시대에도 이런 전처리 작업들이 여전히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까요? 딥러닝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원본 데이터, 로 데이터에 가까운 입력을 받아서 모델이 스스로 필요한 특징, 피처를 알아서 추출하고 최종 결과까지 내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규칙 기반, 룰 베이스드 방식처럼 사람이 미리 판단해서 이미지의 정보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변형해서 특정 특징, 예를 들어 엣지 같은 걸 억지로 부각시키려 했던 전통적인 전처리 방식들은요, 딥러닝에서는 대부분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거군요. 네,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가 가진 풍부한 정보, 예를 들어 미묘한 질감이나 색상 변화 같은 것들이 손실되어서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모델이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죠. 이러한 경향은 비단 딥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유사한 픽셀 그룹으로 묶는 슈퍼픽셀 분할이나 객체 영역을 정교하게 추출하는 그랩컷, 보행자 검출 등에 널리 쓰이는 HOG 특징 기술자 같은 것들이요. 가능한 원본 정보에 가까운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딥러닝 모델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정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날 곳 그대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수적인 전처리조차 없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처리가 불필요하거나 해롭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몇 가지 기본적인 전처리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픽셀 값의 범위를 모델이 예상하는 특정 범위, 0에서 1 사이 또는 -1에서 1 사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맞춰주는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하고요. 네. 또한 딥러닝 모델은 보통 고정된 크기의 입력을 받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모델의 입력 크기에 맞게 조절하는 리사이징 작업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품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 한해서 심한 노이즈를 약간 제거하거나 아니면 조명 변화가 너무 극심한 환경에서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한 조명 정교화처럼 원본 이미지의 주요 정보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행하는 제한적인 전처리는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이진화나 엣지 검출처럼 정보량을 인위적으로 크게 줄여버리는 방식의 전통적인 전처리는 대부분의 딥러닝 적용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할 여지를 최대한 남겨두는 것, 그것이 딥러닝을 잘 활용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조업 딥러닝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들, 어쩌면 오해일 수 있는 지점들을 5가지나 깊이 있게 쭉 짚어봤는데요. 단순히 흑백보다는 컬러 정보가, 무조건 높은 해상도보다는 문제와 모델에 맞는 적절한 해상도가, 또 비효율적인 BMP 파일보다는 PNG나 JPG 같은 압축 파일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델 학습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중요하고 추론에는 일관단 환경이 중요하며 과도하게 정보를 줄이는 전통적인 전처리보다는 원본 정보를 존중하는 접근이 딥러닝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당신에게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좀 신선한 자극이나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기술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히 현재의 편의성이나 비용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얼마나 더 똑똑하고 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 기술 자체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적의 접견 방식 또한 계속 진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 원리를 좀 탄탄히 이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이 당신이 앞으로 이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우리는 주로 딥러닝이 분류나 검출에 강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만약 딥러닝이 전통적인 비전 기술의 영역이었던 정밀한 측정까지 잘 해낼 수 있게 된다면 제조업 현장에는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